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이 전해드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상훈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지금 4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 하시면서 누가 적합한 능력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 4명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2년 당을 지켜온 당 전문가 나경원이 확 바뀌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신뢰에 기반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 원희룡입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쓰고 버리기에 100일은 짧다 아닙니까? 정권 재창출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파괴 대혁신에 나서 주십시오. 윤상현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보들께서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도 시작만큼은 좀 부드럽게 출발하는 게 좋겠죠? 자, 후보들께서는요, 옆에 계신 다른 후보들과 인사를 좀 간단하게 나누시면 어떨까 합니다. 인사까지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뭐 자연스럽게 인사 나누시죠, 뭐. 예. 우리 여기서 우리는 손 드시고 아주 분위기는 일단 흔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인사 다 나누셨죠? 예.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후보 소개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캠프 슬로건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동시에 경쟁 후보와 나는 이런 점에서 차별이 된다. 이걸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은 각각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경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침수로 피해를 본 분들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바꿀 사람, 이길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깁니다. 당을 알고 정치를 알고 수도권 민심을 압니다. 수도권 민심을 얻었습니다. 강인하고 승리하는 정당 나경원이 만들겠습니다. 2019년 광화문에서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켰듯이 이재명 당대표를 퇴출시키겠습니다. 국회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보수 재집권입니다. 자, 30초 시간을 딱 맞게 지켜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원희룡 후보 순서입니다. 우리 당의 앞날에 대한 절박함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묻습니다. 여론 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위원장 추천 의혹,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자신의 대권 이미지만 생각하고 거짓말과 분열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원희룡 후보께서는 약간 다른 맥락의 어떤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엔 한동훈 후보 차례입니다. 모두가 수비를 외칠 때 저 혼자 공격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후반전 30여 분이 지나고 있는데 3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격수 늘리고 포메이션 바꾸고 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수비만 늘려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그 시작,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당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입니다. 말씀하시죠. 다른 후보자분들과 달리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고 당이 분열되고 우파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당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보수 적통으로서 당 이익 집단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투철한 가치정당,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생정당, 그리고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되는 보수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 윤상현과 함께 변화, 혁신 꼭 같이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본인의 차별점과 동시에 슬로건, 캠프 슬로건도 말씀을 좀 해주셔 질문 드렸는데 슬로건을 말씀들 대부분 안 하셨어요. 제가 그럼 5초씩만 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나경원 후보부터 순서대로 다시 한번 슬로건 5초씩만 드릴 겁니다. 아까 슬로건 말씀드렸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꿀 사람, 이길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원희룡 후보입니다. 분열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지다. 자, 이번엔 한동훈 후보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입니다. 다음과 나란히 앞으로 보수 혁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모두 차별화되는 슬로건 갖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와 방식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과거 문제적 발언을 짚어보는 코너와 두 번의 주도권 토론, 스피드 깜짝 질문과 국민이 묻고 후보가 답하는 코너,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제한 시간 10초 전부터는요, 초침 소리가 울리고요. 시간이 닿으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구성 그리고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국민의힘과 사전에 조율된 것이란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순서입니다. MBN 토론회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보자의 과거 문제적 발언 또는 주목을 받았던 발언에 대해 솔직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발언 시간은요, 각각 1분입니다. 자, 그럼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원희룡 후보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발언입니다. 자, 원희룡 후보 보이시죠? 2021년 발언인데요. 지금 보시면 당시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자 원 후보께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건 비겁하다고 했고, 또 탄핵 책임은 50보 100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탄핵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에 대한 마음에 남아있던 그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정도의 차가 무엇이겠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부르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하고 당시의 보수 인사들을 모두 1000명이 넘게 잡아들였던 바로 그런 당사자가 지금 그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 없이 우리 당을 지금 접수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권에서 전향한 좌파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잔당들과 함께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의 과거 발언을 보겠는데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자, 바로 이 발언, 2024년 4월이니까는 총선이 끝난 뒤군요. 국민 선택받기에 부족했다. 총선 패배 오롯이 내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남기셨는데, 한동훈 후보, 총선 패배를 오롯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셨는데요. 얼마 전 1차 토론에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진 걸까요? 저 말할 때가 기억납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를 찍어주신 45% 애국적인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총선의 원인을 분석하시는 것은 언론과 여론의 몫이겠죠.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제가 가장 절실하고 뜨거울 때 당의 문제점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본 사람으로서 그 당의 문제점을 이 변화의 골든타임에 반드시 해결하는 것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길 수 있고 제가 저에게 주어진 100일이 짧았다는 말씀, 그리고 너라면 이재명 민주당의 폭거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이런 기대 때문에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명과 함께 호소도 같이 좀 곁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상현 후보의 과거 발언을 좀 보실까요?
자, 2016년 좀 한참 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저런 표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윤상열 후보, 저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시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맞습니다. 건데요. 친박이란 계파색이 좀 강하게 묻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네. 계파 정치 타파를 외치고 계시는데 생각이 좀 크게 달라지신 겁니까? 정말로 많이 달라졌죠. 참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충성하고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속된 말로 총대를 맸습니다. 당시 두 명의 후보끼리 이제 공천 문제, 지역구 문제를 조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악역을 자처하고 중재했는데 재밌는 것은 제가 오히려 공천 탈락을 했어요. 공천을 탈락했는데 저게 한 8년 전의 일인데 탈락을 했고 저런 업보 때문에 계속 공천 탈락하고 또 지구당원위원장 박탈당하고 또 당원권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반성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 야 이제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자 이렇게 깨달았고 그래서 최근 한 2, 3년 동안은 항상 국민을 위한 바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저한테 정말로 뼈아픈 경험이 됐고 국민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반성을 곁들이는 설명을 좀 해주셨군요. 자, 마지막으로 나경원 후보의 과거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18년 이것도 꽤 된 건데요. 당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얘기인데요. 뭐 홍준표 대표 독선적이고 비호감 정치 지적 안 들어 이렇게 된 발언인데요. 이 발언 당시에도 그렇고요. 작년 초까지 홍준표 대구시장과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뭐 일각에서는 악연이란 평가를 이렇게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요. 서로 덕담을 하면서 상당히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그간의 앙금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까? 홍준표 시장님하고는 참 인연이 깊어요. 제가 2011년에 홍준표 시장께서 그 당시 당대표 하셨을 텐데 그때 서울시장 선거 우리 다 안 되는 선거 우리 당 누가 나가도 20% 지는 선거를 저를 억지로 출마시키시고는 그다음에는 뭐 사실 선거 안 도와주시고 제가 낙선한 이후에 제가 공천도 못 받고 좀 쉬기도 했습니다. 저 말씀은 2018년에 당대표 하실 때 말씀이 좀 지나쳐서 드린 말씀이고 지금도 보시면 아주 시원하게 말씀하시지만 또 어쩔 때 보면 그러니까 애당심하고 애국심은 강하신 거죠. 말씀이 좀 지나치실 때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 대구 가니까 저한테 이제 당대표 할 때가 됐다.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먼 사람도 가깝게 하는 정치인이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는 정치인이 있는데 제가 바로 전자, 먼 사람을 가깝게 하는 정치인 아닌가.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인데 네 분 후보 모두 뭐 굉장히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아마 후보들께서 가장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로 주도권 토론입니다. 자,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 총 8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주제는 제한이 없지만 최소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고요.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도록 30초 이상의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가급적 진행자가 개입하지는 않겠지만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땐 나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전에 정해진 룰에 따라 한동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원희룡 후보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차 토론에서 선관위 요청 때문에 앞으로 네거티브 같은 거 하지 않고 정책 선거하겠다고 약속을 여러 번 하셨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네거티브를 계속 하고 계세요. 오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당신은 비전과 능력의 경쟁으로 전환하자고 제가 모든 것을 져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습니다마는 손뼉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진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짜를 벗겨내기 위해서 치열한 검증에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셨네요, 하루 만에. 그럼 먼저 이거 여쭤보죠. 본인 입으로
제 가장 가까운 가족 철을 말하는 건데요.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같은 내용이 CBS에 5월 달에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아니죠. 툭하면 정정보도 청구하고 고발하고 하시는 분께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그 우당이었던 국민의 미래에서 도저히 한동훈 우리 위원장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 측근들의 관여를 빼고는 자, 좋습니다. 설명할 자, 수 없는 그러니까 공천이 자행됐기 CBS에서 때문에 나온 네. 뉴스가 원희룡 후보가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인터뷰를 육성으로 한 근거네요.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다른 뭡니까?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그럼요. 바로 지난번에도 가게 말씀드렸잖아요. 되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예. 저기 말씀하세요. 말 자르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제 가족에 예. 관해서 제 지난번에 이야기 이미 할 말씀하신다고 테니까 했잖아요. 끝나고서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가족에 관해서 제 말씀하시는 가족 중에 공천. 자꾸 끊으면 제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지 제가 않습니까? 주도권이니까요. 시간을 쓰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흥분하지 마시고. 예. 자. 원희룡님 지금 오는 분이 좀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합시다. 예. 끊지 마시라니까요. 예. 네. 예.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이모 서기관, 전 서기관, 그리고 강모 변호사, 그리고 또 현재 비례의원들도 계십니다. 중간에 명단이 바뀌기도 했고요. 또 현재 비례대표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간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공천 심사를 했던 그 5명. 후보님, 제가 예. 약간 깼으면 제 주도권이니까. 그러니까 제 그래서 처가 관여한 게 어느 부분이죠? 당시에 비례대표는 우리 당의 선거 전략의 핵심이고 아니, 당의 제 처가 상징입니다. 관여된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특정인은 아직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 중에 그와의 관련을 피하고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합리적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우리 다 가까운 분들인데 뭐 증거 조작하실 겁니까?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 그만두시고 객관적인 그만하시고요. 당무감찰을 자, 통해서 좋습니다. 밝히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무감찰을 하면 아무런 근거 다 없이 밝히겠습니다.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의 구태 정치 정말 그만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이런 드립니다. 식으로 거짓말을 자, 몰고 가는 게 나경원 구태입니다. 후보님 당선되시자마자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내셨죠, 법안을? 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 1호 굉장히 법안입니다.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그런데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에 네. 대통령실에서 안상원 사회수석이 직접 그건 나 부위원장의 개인 의견이고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르다라는 공개 반박을 했었고 그것이 해임 사유로 이어졌다는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의 당부와 관계없이 이번에 새로 법안을 내시면서 대통령실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협의하신 게 있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의원이 법안을 낼 때 대통령실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법안을 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요. 이때 정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은 저를 사실 아시다시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헝가리 정책을 일종의 정책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고 그리고 정부하고 협의 안 했다고 했고 그다음 연판장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다음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저의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저의 것을 그대로 차용합니다. 왜 이것을 내놨느냐? 후보님 잠시만요. 그러면 네. 그 말씀하신 게 이 이자 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 원금 감면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초절이 장기 대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결혼하면 있는데요. 그런데 그 20년 부분에 동안 대해서 1%. 정부의 입장과 지금 정부의 입장이 그때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크게 같은 방향이냐면요. 지금 국토부의 신혼부부에 관련된 주택자금 대출이
금리가 거의 1%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수준도 예전에는 여러 가지 부부 합산 소득 수준의 한도를 두었는데 지금은 부부 합산 소득 수준을 상당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금 탕감까지는 안 되지만 이자를 깎아주고 제, 있습니다. 나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오늘 방송 같은 데서 제가 하는 어떤 말이나 언행이 탄핵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탄핵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위험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지자들은 탄핵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 후보께서 그 당원들께 보낸 문자를 보면 탄핵을 막기 위해서 나경원을 찍어야 된다는 취지의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세요. 탄핵이란 말을 너무 쉽게 올리시는 건 아닙니까? 자, 이미 국회에서는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주 안이하게 생각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 국회 헌정사상 있을 수도 없는 청문회 절차를 시작하고 있어요. 탄핵 청원 청문회. 탄핵 청문회는 반드시 조사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청원이라는 걸 붙여갖고 지금 사실은 이 탄핵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둬도 됩니까?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저는 제가 그렇게 유약하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걸 깜짝 선거 놀랐습니다. 과정에서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아니죠. 표명해 드리는 저는 겁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됐기 무슨 말씀이신지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윤 후보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서 민주당이 조사권까지 폐지하는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워낙 또 이 통일과 안보에서 전문가시니까 식견을 먹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공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보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권까지 폐지해서는 정말 대공수사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한 후보님의 식견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대공수사권은 좌파 정부가 계속 폐지해서 국정원을 형해화시키려고 노력해 온 거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해서 경찰로 옮겼습니다마는 대외 이 수사망이라든지 휴민트라든지 그것을 한 번에 경찰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조사권까지 폐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8분 시간에 정확하게 지켜주셨고요. 첫 번째 순서로 한동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는데 벌써부터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은 윤상현 후보 순서인데요. 질문할 후보를 선택해 주시죠.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탄핵 그걸로 이제 아까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아까 원희룡 후보께서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우파의 정체성 이것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는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전 정치를 공공선의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선의 추구. 그러면은 우리 검사 시절도 공공선 정치를 하신 거네요, 광의에. 광의의 정치를 저는 언론이든 공직자든 광의의 정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검사로서 30년 구형하셨죠? 그것도 공공선의 추구네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여러 분들이 관여를 하셨고 대단히 예. 가슴 아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지자들은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탄핵의 강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그래서 부담스럽게 보수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자꾸 의심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30년 구형을 하고 1185억 추징금을 때리고 좀 너무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뵀을 때 사과라도 개인적으로 하셨나요? 저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님 뵀었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주로 나라의 미래와 의료 파업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말씀을 나눴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그런데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사과나 옛날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인간적으로 좀 그랬다라는 저는 말씀, 그런 제가 말씀 안 해주세요? 관련했던 사안들에 관련을 해서 처벌받거나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사과에 준한다고 배울게요. 하나 이제 작년 봄인가 제가 대정부 질의인가 민당 위원하고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하시다가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칼이 돼서 이제 그 적폐 청산할 때 검사 수사의 화양 연하였다.
그때 민당 의원들이 지지를 많이 해서 고맙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없다 했는데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까? 그 말씀은 민주당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일방적인 공격을 하고 있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적반하장이고 얼마나 모순인지를 지적하는 것이었죠. 의원님, 후보님 아시지만 그때는 사실 거의 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최일선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싸우면서 했던 말을 가지고 그렇게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검사 시절에 화양연하고 그래서 나는 혹시 민당 분들하고 이렇게 친한가 민당 출신인가 할 정도로 의심을 해서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근데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180석과 제가 싸웠던 장면들을 국민께 그래서 아까 원효 보셨죠? 후보께서 1,000명을 잡아넣었다. 1,000명 잡아넣은 거 아니고요. 제가 전혀 사실이 1,000명을 아닌데. 조사해서 그죠? 한 200명 잡아넣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200명 잡아놓고 그리고 제가 그 사건을 전부 다 수사한 것이 아니고요. 5명이 이제 자살을 했고요. 근데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런 민당의 어떤 그런 이제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안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건건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예.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좌천을 4번 당하고 압수수색을 2번 당하고 구속위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근데 간과하시는 이제 것 같아요. 우리 후보께서 장관 시절에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 지금도 의문이 뭐냐면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납부어민 강제 북서 사건 이 4사건의 전부 정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수사 촉구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 가만히 있고 우리 장관님께서 그대로 있어서 왜 이거 수사를 안 하나 이 검사실의 화양연화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의심을 갖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저만큼 문재인 정부와 강력하게 싸웠던 사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알고도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인 수사에 관여해서 누구를 조사해라 말아라 이럴 입장은 아니죠. 그건 알고도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을 이원석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이 이제 하도 수사를 안 해서 혹시 이제 검찰총장하고 친하시니까 왜 안 했나? 나는 지금도 이제 의문이고요. 하나 이제 제가 한 가지 이게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총선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한 후보님의 이제 차별화 전략,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적인 합리적인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분노가 있고 순수한 분노죠. 그 야당이나 좌파들의 선동이 있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파의 선동에 올라타서 대통령실하고 차별화하고 내가 대통령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정 분열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늪에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정치 아직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주변에 이제 좌파 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요거 주변에 끝내- 좌파 출신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오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과 제가 목적이 완전히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죠. 그리고 지난번 TV조선 토론에서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된다는 OX 퀴즈가 있었죠. 그때 윤 차별화 의원님은 안 한다고 그랬죠. 윤 의원님은 해야 저는 된다고 차별화 하셨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하시네요. 좀 그래서 재밌습니다. 당시에 이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이제 주변 분들이 있으니까 우파에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본인도 모르게 트로이의 목마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당권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우파의 재앙이 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카톡이 하루에 수백 건이 옵니다. 후보님. 그래서 후보님께서 이걸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당 대표가 돼야지 왜 우리 국민 대표가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명쾌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 좀 해주시죠. 민주당과 지난 2년간 가장 잘 싸우고 몸살이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앞장서 싸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님 비롯한 당의 원로들 그리고 지혜를 들이면서 갈 겁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와 가장 잘 싸웠기 때문 제가 그거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효 후보님 아까 그 여러 가지 사천 논란 말씀하시는데 근거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 그러면은 사천 결코 없었다는 겁니까? 사천 yes or no? No. 그러면은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 대표팀 있었다 없었다? yes or no? 제가 No. 알지 못합니다. 비례대표 공천 관여했다 안 했다? yes or 비례대표 no? 공천이요? 그건 제가 당대표인데 어떻게 관여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 안 했다? no. 관여 안 했다요?
관여했다 안 제가 했다. 대표인데 어떻게 관여하지 않죠? 비례대표 공천은 관여. 당연합니다. 제 책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공천하실 때 예를 들어서 당시 어떤 채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공관위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원희룡 후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냥 카더라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다 까시라고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 피우고 냄새 피우고 하지 말고 다 우리 까라는 말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연기 피우지 마시고요.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비례대표는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의 핵심입니다. 측근들이 구체적으로 관여한 공심위 바깥의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밝히겠고요. 이 자리에서 밝힐 수도 있습니다. 대신 밝혀주세요. 밝혀주세요. 예, 우리 검찰 출신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강 변호사. 아니 또는- 누군지 예. 말씀하시라니까요. 자, 원희룡 후보님 네. 지금 일단 주도권 토론 때 예, 하겠습니다. 윤상현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제한됐는데 지금 원희룡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기회를 살려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네. 윤상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이어서 나경원 후보의 순서입니다. 질문하시죠. 먼저 한동훈 후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윤상현 후보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한동훈 후보 말씀도 잘하시고 팬덤도 있고 하십니다. 또 법무부 장관 때 국회 와서 답변도 또박또박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라는 것은 성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저는 성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다니면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왜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합니다. 구속 못 시켰습니다. 두 번째, 총선에도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참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성과가 없으세요. 성과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당을 맡길 수 있느냐. 본인은 혼자 다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각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피커의 크기의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노고를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믿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장 왜 기각됐습니까? 질문하신 겁니까? 네. 그 당시 분명히 국회에서 예. 체포 동의 요청서를 장황하게 아마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께서 오셔서 장황하게 읽으셨고 또 우리 우파들은 굉장히 시원했지만 또 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영장 왜 기각됐습니까? 그 장황하다고 같은 당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표현 자체가. 영장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후보님도 판사 출신이다 말씀이시지만 영장이 왜 기각됐는지를 묻는 그 질문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저희는 검찰이 충분히 소명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기각된 것이죠. 법원에서. 아니죠. 그게 아닙니까? 저는 아니 영장이 그럼 기각될 거라고 예상도 했습니까? 그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판단이고 제가 영장을 받아본 결과 이건 영장이 반드시 나와야 할 사안이라고 자, 판단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무부장- 체포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요. 자,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할 때 저는 이 전체적으로 이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닌가. 그 영장 기각은 굉장히 저희한테 아픕니다. 그것으로 강서구청장 패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영장 발부에 자신이 없었다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와서 하시고 저는 그러니까 전략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꾸 그건 검찰의 일이다. 법무부 장관은 기계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 없는 거 저 압니다. 다만 검찰총장을 통해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천정배 추미애 장관이 했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아니, 약속했죠. 저는 거기에 알고 계시죠? 찬성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의 적어도 공약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능한 인사들을 검찰에서 그럼 빼고 문재인 정부 수사 그리고 이런 이재명 대표 수사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지금 수사는 검찰총장이 한다? 그렇지 않죠.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우리가 이건 중요 사건이니까 이번에는 우리 이런 사건을 중요하게 좀 열심히 수사하자. 이런 큰 방향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검찰 일이다 하고 책임을 회피하시는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지금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이제 곧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10월부터 1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 국민들께서 이 범죄가 엄정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는 또 지도자는 남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때 그 당시 영장 청구는 좀 잘못됐다 하고 본인이 좀 나경원 그러니까 후보님, 당시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지금 분명히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고 그동안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구속을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그대로 영장 청구되고 기각되고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이 될 수 있고 지금 사실 국회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그때 제대로 구속했으면 저는 구속 사유가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구속됐으면 지금과 같은 의회의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죠. 아니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다가 영장을 청구한 거를 비판한 어렵습니다. 것이 아니라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전략이 있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 아까 불구속 수사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취지였는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묻는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저는 제가 정확하게 주장하는 바로잡아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은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는 없었다. 말씀은 잘하셨는데 성과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시장 사건도 2023년 11월이나 돼서 1심 선고 후에나 지금 임종석 실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검찰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 그 검찰이 일을 안 한 거에 최종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자, 원 후보한테 질의를 할 테니까 다음에 답변하시죠. 전 질문하는 거 없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개항에는 왜 나가셨습니까? 개항 의뢰요? 네. 예,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나갔죠. 근데 이재명 후보하고 이기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네. 지난번 나온 윤영선 후보보다 저 퍼센테이지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0.69%인가 올라가셨다고요. 나가실 때는 사실은 뭐 이재명을 잡으러 간다, 이재명의 발을 묶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우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당시 윤영선 후보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우리가 모두 이기던 지방선거 당시의 보궐선거고요. 또 하나는 게리맨더링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 당이 유리한 지역구가 다른 지역구로 나가고 민주당의 텃밭인 가장 인구가 많은 그 지역구가 제 지역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8.7%인가요? 그런 제가 결과를 안타까운 냈습니다. 거는 사실은 거긴 굉장히 텃밭이 안 좋은 데예요. 아시다시피 선거 많이 한 사람으로서는 거기를 가셨으려고 그랬으면 더 일찍 가서 하시던지 아니면은 사실은 원희룡 후보로서 당에 제일 기여하는 일은 조금 수도권에서 웬만한 지역에 가셔갖고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 지역. 우리 당에서는 사실 원희룡 후보가 고향에 나가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한석이라도 얻어오시는 것이 당에 기여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멋있게 이렇게 뭐 또 해서 뭔가 이렇게 본인의 몸집 뭐 이런 걸 생각한 건 아닌가. 그래서 왜 자기 생각을 먼저 하셨을까. 그 계산으로 하시는 거는요. 자기가 남들도 자기가 같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거기를 통해서 아무튼 우리 당이 힘을 내서 이재명에게 위축되지 말도록 거기를 원했고요. 이재명 잡으러 간다는데 이재명 저희 지역에 8번 온 걸 보면 제가 이재명 잡은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뭐 치열한 질문과 공방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사실 뭐 후보님들 지금 이 주도권 토론 많이 보셨지만 시청자분도 보셨지만 룰을 잘 따르고 계십니다. 복수의 후보에게 질문하고 계시고요. 물론 대단히 치열한 내용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의 순서입니다.
예, 한동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경률 왜 금감원장으로 추천했습니까? 저는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미 저는 누가 부인했던데 추천했는지를 압니다. 진짜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다. 제가 누가 추천했는지를 압니다. 제가 인수위원회 때 기획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주요 보직들에 대해서 인사 추천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든 책임. 어떻게 상응하는 책임 말고요. 제 주도권입니다. 아니요. 사퇴. 두 저는 번째.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제 주도권입니다. 오늘 여론 조성팀 보도된 거 보셨죠?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거기에 있나요? 보면 장관께 보고하고 있고 장관이 매우 격려하고 계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장관이 누굴까요? 글쎄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해 본 적이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요청을 할 이유가 맨날 없습니다. 수사만 하다 보니까 취조당해 보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자, 진짜 급해서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요. 예. 좀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하세요. 그 여론 조성 작업을 했던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 이 공천 관계에도 그거 고발하시지 관련되는 그래요, 바로 그럼. 그 예. 측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로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원 후보님 본인 책임 먼저 말씀하시 그래요. 아니, 본인 제 얘기는 얘기 주도권 안 하면서 질문이잖아요. 주도권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식으로 자세를 가져야죠. 말싸움 기술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자, 그러면 자, 저는 제 아니라고 주도권 말씀드렸어요. 질문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제 주도권 질문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자, 얘기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그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키셨습니까? 자,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제 주도권 질문이에요. 답을 알고 드리잖아요. 있었나요? 2030에 아니, 관한 알고 있었나요? 국민의힘 아니요. 한 후보님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답을 드릴 기회 주셔야죠. 알고 있었나니까요. 그냥 그렇게 작정하고 우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제 답을 우기는 게 주세요. 아니라. 답할 기회를 주세요. 자, 말씀해 보세요. 자, 당시에 우리 총선 전략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조사는 어떤 거였냐면 국민의힘에 대한 2030의 인식조사가 1번, 그 두 번째가 아마 정책에 대한 인식이고 세 번째가 저에 대한 인식조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시에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구도를 바꾸게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지 한 조사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좋습니다. 그게 왜 그걸 꼬투리 이것은 잡을 만한 문제인지 당의 비용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요. 당시에 전국에서 판세를 몰라서 깜깜이 선거를 뛰는 사람들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여론조사를 그렇게 애타게 당시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에 맞춰서 자료를 주지 저희가 않았어요. 2월 3월 동안에 제 주도권 질문이에요. 2월 3월 동안에 제 저희가 질문이에요. 상승했고 구도가 자, 바뀌었었죠. 제 질문입니다. 우기려고 방해하지 하시니까 마세요. 하는 말이잖아요. 좀 자, 흥분을 그 자료를 작정하고 전혀 오신 건 받아보지 알겠는데요.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 전국의 후보들 또는 그것도 지자체 틀린 말이에요. 단체장들이 그것도 틀린 모두 말이에요. 문자나 전화로 그것도 한동훈 거짓말이고요. 위원장의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제대로 받아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사실이 그게 아닙니다. 다 사실로 나오면 또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 책임은 자기 얘기는 안 하면서 왜 남한테만 아니에요. 책임지라고 제 당연히 제가 주도권 책임지죠. 질문이에요. 왜 그런 책임질게요. 식으로 하십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원 후보님은 이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는 제 주도권 질문이에요. 주도권이면 그 책임을 안 당시에 져도 되는 거예요? 지자체 단체장 중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과 전화 응답이 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관철하라는 공천 문제가 연결된 단체장만 전화 연결이 됐지 나머지 전혀 그렇지 단체장들은 않습니다. 모두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이것은 그렇지 제가 않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또 거짓말 하시네요. 다음 세 번째. 예. 자, 이 비례대표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강모 변호사 그리고 이 모 서기관 아마 이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CBS 5월달 보도에 실명이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의 가족의 실명까지 나와서 물론 거기에는 그런 의심이 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제 하지 가족이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잠깐 전혀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모릅니다. CBS 뉴스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무서운 분이시네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은 본인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 제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선거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이 국민의힘의 공천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의 미래의 공천 관계자들, 실무자들, 또 거기에 비례대표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또 중간에 명단이 바뀐 사람들, 제가 닿는 한에서는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 폐쇄적인 그 장동혁 사무총장과 거기에 또 다른 그 심사위원 3명, 여기 등의 아주 극소수가 사실은 면접 채점표라든가 아니면 거기 공천 자료들에 대해서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실무적인 보조도 다 배제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전혀 인재 영입도 없었고 거론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집어서 빠져나갔고요. 근데 여기에 인간관계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지금 한동훈 우리 후보가 가장 검찰 최측근인 바로 그 인물과 또 그 CBS 보도됐던 우리 한동훈 후보의 가족을 포함한 그 주변의 인간관계들, 이 외에는 설명이 되지도 않고 아는 사람이 뇌피셜인 아무도 거잖아요, 없는 그러면. 그렇기 그냥 때문에 뇌피셜인 결론적으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 감찰이 되면 제가 들었던 진술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당에다 제출할 아니요. 테니까 지금 얘기하세요. 당무 감찰 같이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선거 얘기하면 앞두고 그냥 오물을 아니, 뿌리시는 전부 거잖아요. 증거 조작하고 진술 맞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증거를 맞춰요? 공천 관계에서의 서류, 그 인적인 사항들, 되게 재밌으시네요. 그때 관계자들의 어떤 진술들이 전부 당에 그러면 비대위원장- 원희룡 후보는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이 내놓을 수 있는 잠깐요. 자료가 제 질문입니다.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죠? 제 질문입니다. 그때 비대위원장의 전권 지휘하에 있었던 거기에 모든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기의 평등, 법 좋아하시니까요. 법의 조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려면 무기의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의혹을 뇌피셜이신 제기하고 거네요. 그렇죠? 저는 자료를 갖고 있고 저는 뭐가 있는 대신 줄 알았어요. 더 많은 자료가 당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찰 당사자가 당대표가 돼서는 이 진상은 영원히 묻힌다고 저는 우려합니다. 원희룡 저한테 후보님, 답을 주셔야죠. 잠깐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1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지금 한동훈 후보께만 질문을 드렸어요. 저한테 다른 후보께도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자, 30초 답변을 저도 드리면 되니까요. 답변 기회를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자, 원희룡 후보 어떻게 자, 하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그냥 뇌피셜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CBS 기사 그게 지금 원희룡 후보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까? 그럼 말씀하신 그 2번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2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다른 분께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비례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나경원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문제점이요? 필리버스터?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공천. 아, 비례대표 공천이요? 저 그냥 하나 질문하고 싶네요. 정정보도 청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왜 정정보도 청구 안 하셨는지 한동훈 후보한테 그거 뺐습니다. 어느 거 그 뺐습니까? 가족 제가 관련 저는 부분에 그 대해서 기사를 못 봐서 그거는 지금 정정보도 청구 기사가 안 그 됐. 부분이 아마 그거 저거 자, 아닙니까? 이번에도 기사가 아직 얘기했던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나경원 후보께서 지금 채 미처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제가 한 10초 정도 추가로 좀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길래 저는 사실 공천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비대위원장이니까 당연히 관여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시스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뭔가 시스템이 없었다고 하니 저는 어찌됐든 전 여기서 다른 건 궁금하지 않고 그 정정보도 청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토론이 굉장히 치열해지는데요. 또 한 번의 주도권 토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저를 집중적으로 몰아가고 계시는데 제가 10초만 답을 할 기회를 주시죠. 자, 그럼 괜찮으시면? 원희룡 후보님, 나경원 후보님 아니, 그리고 일단 윤상현 주도권 후보님 토론 때 양해를 하시고 구하겠습니다. 10초 지금 주도권 요청하셨거든요. 토론 때 두 하시죠. 번째 하시죠. 그건 다음 두 번째. 네, 알겠습니다. 주도권 자, 다른 토론 후보께 동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동의 안 하는 다음 것 자체가 주도권 답이 토론이 나오는 거라고 있거든요. 생각해요. 그때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당부 사항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보들이 2명 이상의 후보자께 다른 후보자께 질문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좀 아시겠지만요. 후보별 질문과 답변 시간이 좀 편중돼 있습니다. 이거 적절히 좀 안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 시간 제한 때문에 미처 못한 질문이나 답변 방금 계셨거든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도 준비돼 있으니까 그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앞에 지금 물잔이 있거든요. 물 한 모금씩 좀 마시면서 조금 한숨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숨 돌리셨죠? 자, 그럼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엔 스피드
깜짝 질문입니다. 3가지 공통 질문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후보들께 사전에 통보되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스피드 깜짝 질문인데 4분의 후보들께서는요, 차례로 30초 이내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릴 텐데요. 이거는요, OX 퀴즈입니다. 앞에 OX 편말 갖고 계신데 제가 OX 들어주세요 하면 동시에, 4분 모두 동시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보겠습니다. 자, 질문 나왔는데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 대통령의 당적 포기가 필요하다는 질문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O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자, 지금 동시에 들었는데 모두 지금 X를 선택하셨는데 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윤상현 후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MB 정부 말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시 MB 측근이었던 정두원 의원, 정태근 의원이 MB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뺄셈 정치가 아니라 항상 덧셈 정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자산과 부채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저와 같은 결정을 내렸고요. 그때 총선에서 저희가 152석으로 민주당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윤상현 후보였고요.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 역시 X를 선택하셨는데 4분 후보께서는요, X 선택하신 거 편말 가슴 쪽에 좀 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 역시 X입니다. 네, 사실 저희는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정당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대통령의 성공과 우리의 재집권은 다 연관이 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똑같이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만 띄워놓고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잘했다라는 결코 표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당적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원희룡 후보 순서입니다. 예, 대통령이 밉든 뭐 곱든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졌든 함께 변화하고 지지율을 회복해야만 정권 재창출이 되지요.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섣부른 차별화하면서 당정이 충돌하면 필패입니다. 특히 특검이라는 것은 제3자가 했든 누가 했든요. 이게 임명이 되면 탄핵의 길로 무조건 뭔가 잡아내게 됩니다. 그런 주장을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후보가 이 표식과는 달리 다른 길을 혼자 걷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치열한 말씀을 또 섞어서 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 역시 X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원 후보님은 저 아니면 할 말이 없으신가 봐요. 저번에 우리 TV조선 토론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차별화에 관한 것이죠. 근데 원 후보님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며칠 만에 생각이 참 자주 바뀌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지층의 가장 강렬한 열망은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피드 깜짝 질문은 OX 퀴즈 형식으로 좀 해봤는데요. 4 후보 모두 같은 답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주관식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답변을 직접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도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럼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네요. 192명의 야권 의원 가운데 탐나는 인재를 한 명만 딱 고른다면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여기서는요, 중요한 거는 그 한 명이 누군지를 골라주셔야 돼요. 야권 의원들 중에서요. 자, 이거는요. 인재를 우리 당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뭐 이런. 그건 전제는 아니지만 너무 이 정치인은 뭐 데려와 좋지만 이 정치인 너무나 탐이 난다. 내 생각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의원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나경원 의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탐나는 게 아니라요. 예. 저 질문을 살짝 바꿔서 예. 데려오고 싶은 의원. 그럼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전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의원을 우리 당에 데리고 오면 예. 이 국회 모든 분란이, 국회 모든 이 혼란이, 국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예. 지금 사실
정말 국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을 우리 당으로 데려와서 예. 이 국회 분란을 좀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탐나는 의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약간 반어법처럼 누가 설명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원희룡 의원이 답변하실 차례인데 192명의 야당 의원 가운데 탐나는 인재 한 명을 고른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아무도 내키지 않습니다만은 예. 뭐 굳이 한다면 예. 추미애 의원을 모셔오고 싶습니다. 추미애 의원이요. 예. 뭐 지난번 정권 창출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 비법을 잘 우리 이번에 적용해서 정권 재창출에 역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원희룡 후보 역시 나경원 후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신 걸로 들리는데요, 지금요. 자,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 차례인데요. 역시 질문 좀 보고 계시죠? 네. 탐나는 인재, 야권에 있는 정치이지만 탐나는 인재 한 명을 골라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권으로 좀 폭넓어 보겠습니다.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셔오겠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분이 지금 국회 폭거를 막아야 될 국회의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모셔와서 우리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그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도 뭔가 좀 고민을 하고 답변 준비 중이신데요. 말씀하시죠. 저는 정성호 의원을 꼽겠습니다. 이제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의리 있고 또 소신 있고 합리적이고 할 만한 사람인데 민주당의 윤상현이 바로 정성호입니다. 하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대중적 인지도가 낮습니다. 오늘도 서로 헬스클럽에 만나서 서로 웃었는데 저희들끼리는 뭐 자주 어울리고요. 또 특히 서로 잘 되기를 염원하고 특히 우리들끼리 지금까지 정치가 없는 마당에 중진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역할을 해보자. 같이 도모하는 관계입니다. 자, 지금 네 분 답변 보니까요.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셨고요. 원희룡 후보께서는 추미애 의원, 그리고 한동훈 후보께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를 좀 꺼내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께서는 정성호 의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무슨 의미가 상당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아 있는데요. 역시 주관식입니다. 답변을 직접 해 주셔야 돼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조금 가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치를 내가 안 했다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건데 이건 순서에 따라서 원희룡 후보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치를 안 했다면 아마 우리 이 젊은 세대들하고 그 세계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 그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 못 해본 성지순례를 충분한 기간 동안 가면서 인생 정리에 그 제 내면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지순례 설명을 좀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 지금 정치 안 했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법조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직이 끝나고 나면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공직에 있는 동안에 공사 구분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 꿈이 뭐였냐면 공직이 끝나면 지역에 있는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수,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 얘기를 하셨군요. 자, 이번엔 윤상현 후보는 무엇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까? 아마 국제정치학 교수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일생의 꿈이 뭐냐면은 정치에 대한 개념을 내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관계 없는 정치가 없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인간성에 곡진하고 인간성에 호소할 때 최고의 정치가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정자 길도 짜서서 정직인이다. 정치는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이것을 현재 정치권에서 한번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요. 그렇지만 정치를 안 한다면 후학들에게 정도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경원 후보의 생각 좀 들어볼까요? 저요? 아이들하고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판사 정년이 65세까지니까 판사를 계속 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좀 아이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못 보내는 것 같고 예. 참 그 늘 지금 뭐 정치를 하면서도 늘 바빠서 그렇게 한 거 너무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안 했으면 또 특히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저녁밥 먹을 시간 되니까 아이들하고 밥 먹고 뭐 저녁 뭐 해 먹을까 이러고 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보네요. 갑자기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를 하고 있을 것이다,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두 분 나왔고요. 성지순례 얘기도 나왔고요.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정치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삶이 굉장히 바쁘다 이런 뜻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갈 텐데요. 그동안 보면은 후보들 간의 경쟁이 주로 정치 현안에 집중이 돼서 민생이나 정책에 대한 생각을 잘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MBN이 준비했습니다. 국민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 코너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MBN의 기자들이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민생과 정책에 관한 질문들을 담아왔습니다. 자, 후보들께서는요, 지금 제 앞에 국민의힘이라고 쓴 판넬 보이시죠? 4글자가 담겨 있는데요. 이 4글자 가운데 한 글자를 선택하면 질문이 하나씩 나갑니다. 즉, 후보마다 질문이 좀 다른 건데요. 공통점은 정책, 민생과 관련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께서는요, 1분 이내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정책에 대한 입장과 의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한동훈 후보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한 글자를 한동훈 후보께서는 지금 선택해 주시죠. 국하겠습니다. 첫 글자죠. 국을 고르셨는데요. 자, 질문은요.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2% 올랐다 그러는데 다음 달에 도시가스 요금이 6.8%나 오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인상이 될 텐데 서민들은 물가를 잡아주셨으면 제일 고맙겠고 후보님들은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질문이 물가에 관한 겁니다. 과연 물가 어떻게 잡을 건가? 힘들다라는 설명과 함께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질문인데요. 한동훈 후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물가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고 그래서 저희를 심판하신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해 2, 3월을 제외하고는 2% 중반으로 하향 안정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소, 과일, 의류 등의 필수 소비재 물가 수준은 아직까지 그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정도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필수 소비재의 가격의 안정이 대단히 필요하고 과일, 채소와 같은 경우에 비축 역량의 확충, 수입선의 다변화, 소비 품종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서 공급과 수요의 양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성과가 피부에 닿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당으로서 더 잘 지원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4글자 중에 국을 고르셨고요. 이 국 뒤에 있는 질문은 물가 얘기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윤상현 후보가 선택을 하실 차례인데요. 지금 글자가 국 빼고 남아 있습니다. 골라주시죠. 힘. 힘을 고르셨습니까? 마지막 글자 힘을 고르셨는데요. 질문 역시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어떤 기준이나 방법들을 제시해서 두 번 다시 환자들한테 이런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고통을 받거나 희생을 받거나 이제선 안 되는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으로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누가 당대표가 됐던 이 엉켜있는 실타래를 제대로 하루속히
빨리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고. 자, 지금은 의정 갈등, 의료 대난 이게 벌써 몇 달째 진행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죠. 그러나 아직 뾰족한 해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윤상현 후보께서 이 질문을 고르신 셈이 됐어요. 자, 답변해 주시죠. 예, 일단 의대 증원에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만은 국민적 지지가 높습니다. 80% 이상이 찬성하고요. 물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을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못 늘렸습니다. 실패를 했죠. 의사들의 반발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1,500명 결국 2025년 증원 규모로 확정이 됐는데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의료계하고의 협의가 너무나 미숙했습니다. 처음에 정부 측에서 밝힌 2,000명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고요. 그러나 일단 법정에서 일단 1,500명 증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일단 1,500명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하고 의료계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가 문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문제, 또 의대 정원 문제, 또 이런 의료 인프라 개선 문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구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네 글자 가운데 여기 보이시죠? 이제 두 글자만 남아 있는데 나경원 후보께서 선택을 하실 차례인데 두 글자가 남았어요. 일단 골라 주시죠. 민 골라볼까요? 민이요. 네. 자, 민을 골랐습니다. 민 뒤에는 어떤 질문이 담겨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정말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과 육아에 같이 진행이 돼서 양립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가 좀 더 보충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역시나 심각하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출산 대책을 물어봤군요. 나경원 후보, 어떤 설명을 좀 하실까요? 이제 저출산 대책 중에서 일육아 양립을 위한 대책을 예. 말씀하셨네요. 사실 저출산 대책은 종합 세트가 필요하죠.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그리고 또 이제 이민, 혼인 제도, 예. 또 인식 개선까지 필요한데 일육아 양립 사실 이제 근무 또 재택근무의 활성화 이런 것이 인류가 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인류가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요새 새로 정책 제안을 냈는데 아무도 기사를 잘 안 써주시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종의 뭐 필리핀 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자고 하는데 최저임금을 똑같이 주었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약 50%, 소득의 50%, 30대 소득의 50%가 이렇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좀 이따 조금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뭐 미처 말씀을 못하신 내용은요. 주도권 토론이라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만 지금 남아 계신데 남은 글자가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택을 못 하셨는데 순서상. 자, 그럼 의 뒤에는 어떤 질문이 담겨 있는지 역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고 세율과 가구당 적용 규제를 놓고 완화론과 유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집권 여당이 대표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 야당은 어떤 논리로 설득해 나가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질문 종부세입니다. 이 역시 이거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야당과도 또 관련이 있어서 이런 질문이 좀 등장을 했는데요. 원희룡 후보 어떻게 좀 답을 하실까요? 예, 우리 정부와 당의 입장은 종부세 폐지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 야당 내에서도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논의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의견들을 잘 모아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모아진다면 모처럼 초당적인 그런 입법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또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현재 그에 비례해서 지방 재정이 조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만 마련이 된다면 아주 좋은 여야 협력 사례이자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종합부동세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승계를 회피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회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 금융투자 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상속세의 어떤 그 양도세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손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자, 네 분의 후보들께서 사실 질문은 모르고 글자만 골랐는데 그 글자 뒤에는 질문들이 보니까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내용들을 우연치 않게 골라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답변들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후보 네 분께서 표정을 보니까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요거 기다렸습니다라는 표정이 지금 묻어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최소 2명의 후보에게는 질문을 좀 꼭 하셔야 하고요. 질문은 역시 1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상대 후보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별로 시간 안배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당부드린 건요. 시간이 제가 6분이라 그랬습니다. 후보별로 6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윤상현 후보부터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께 아까 이제 그 못다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사실 송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보면은 법원에서 이제 조국하고 임종석에 대해서 고검에서 수사를 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자꾸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면은 수사가 안 되나? 사실 우리 후보님께서 이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우파에 있는 분들의 소망이기도 하거든요. 의원님은 너무 공적인 문제를 친서관계로만 해석을 하시네요. 예. 일단 그래서 그래도 일단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일단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과오가 공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송철호 사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사건 수사 관여하고 이 스텝으로서 그러다가 좌천됐거든요. 당시 이 수사가 우리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서슬 8월 당시에 진행됐던 겁니다. 당시에 이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결기를 가지고 피해를 감수하면서 수사했던 것이고요. 그중에 대통령님 계시고 그 스텝으로서 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말고도 다 그 앞에 가면은 다 스탑해버려요. 한번 이 검찰총장하고 이 얘기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검찰총장하고 이 얘기를 꼭 나눠보고 싶어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경제석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 납부업인 강제 북송 사건. 정점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면 전부 다 스탑이 돼요. 그래서 하도 의심스러워서 도대체 이 검찰총장 뭐 하시는 분인가? 한번 말씀 나눠본 적 없으세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사건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총선 패배 원인은 우리 100% 후보님 책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신 것 같으세요? 한두 가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총선을 뛰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저에게 한 몇 달 정도의 준비할 시간이 그러니까 이 체제를 만드는데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작하자마자 거의 연극의 2막의 주인공 배우 바뀐 사람처럼 들어왔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인천에도 바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100일 내내 저는 붙어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였어요. 일정에 따라서 계속 사람들을 군중을 모으는 일을 했죠. 그 준비와 승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을 그 전에 몇 달만이라도 저한테 시간이 있었다면 제가 더 잘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2조 심판 같은 거 이런 어떤 프레임
프레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했다고 느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말씀드리죠. 2조 심판에 대해서 그 시간과 맥락을 섞어 말씀하시는데요. 1, 2월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3월 말에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졌었을 때, 이종섭 사태 이후에 굉장히 정권 심판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졌었을 때 뭔가 맞불을 놓을 만한 어떤 구호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차원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1, 2월에는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도를 저와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바꿨고 운동권 심판론으로 그걸 정권 심판론으로 가리는 효과를 거뒀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이기는 이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거의 같지는 않고 정권 심판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이전 심판론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꼭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 같으면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오히려 2조 심판은 같이 들어가는 프레임이었다. 오히려 미래나 희망이나 비전으로 치웠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총선 백선 문제, 저는 이 전당대회를 총선 패배의 어떤 원인을 성찰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 백서 출간을 요청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총선 백서에 관여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보시면요. 이건 그냥 총선 백서를 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을 노골화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이 저는 전당대회 공정성에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시면 되는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허물이 있다면 허물을 드러낼 용기가 있는 자가 결국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허물을 드러낸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한번 요청을 하시는 게 어떤가. 총선 백서를. 저는 지금, 오히려 그거 가지고 지금 총선 백서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 얘기를 전대 하는 플레이어라고 것도 생각합니다. 오늘 뭐 원희룡 후보께서 하시는 이런 거 아니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의 본질이 뭐냐면은 당이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 다루니까 이런저런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선제적 후보님께서 야 이게 결국은 당이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 백서를 빨리 출간해달라 요청하시는 게 이 논란을 빨리 끝내는 길일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원희룡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당의 일은 모든 당원들이 알 권리가 있고요. 또 많은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확인을 통해서 객관성을 얻어야만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열심히 했잖아요. 아직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금 버리실 겁니까? 이런 식의 동정론을 해서 호소해서는 앞으로 험난한 이 당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보님 그 아까 말씀하신 강모 변호사, 이모 서기관 직접 만나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언론 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직접 취재를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서 쓰셨어요? 직접 만나서 원희룡 후보님께서 그 두 분 만나서 확인하신 거예요? 지금 누구 말씀하신 거죠? 우리 아까 얘기한 강모 변호사, 이모 그 본인들은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어요? 예. 그럼 본인이 직접 취재하신 거 아니네요? 아니요. 그 주변 그리고 공천 과정에 그런데 그거는 관여했던 많은 분들을 근거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하신 말씀이시네. 알겠습니다. 윤상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이제 후보로 하셨는데 마치 그 사회를 보는 듯한 뭔가 진행을 하는 듯한 주도권 토론을 보여주셨어요. 자, 다음은요. 나경원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작하시죠. 한동훈 후보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아까 저한테 대통령 탄핵 얘기를 제가 문자에 보냈다. 대통령 탄핵 맞겠다고 문자를 보낸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함부로 꺼내냐 이렇게 하셨는데 자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할 의도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민주당은 뭐든 할 의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어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의결하고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그제. 자 그러면 탄핵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탄핵 절차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막아야 하는 해석하시니- 것이고요. 오히려 나경원 의원님이 그렇게 계속 탄핵 노래를 부르고 다니시기 때문에 자. 저는 이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저는요. 한동훈 후보의 이런 인식이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지금 빠르면 가을에 1심 선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까도 영장이 기각되고 이재명 대표가 썽썽이 살아있는 것이 저희한테 지금 굉장히 아픈 거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권 출마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근데 3년을 기다리기는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이 지금 탄핵의 열차를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한동훈 후보의 발언을 보면 처음에는 저는 정치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신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의도된 발언 아니야? 이런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참 금기어를 오히려 툭툭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최근 문자 논란에 대해서 이건 당무 개입입니다. 이걸 제가 답을 했으면 국정농단이라 그랬을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당무 개입,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형사 기소를 하실 때 하신 단어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한테는 금기어인데 이걸 오히려 민주당에게 제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사실 그저께 토론을 할 때도 대통령께서 사과를 반대하셨습니다 하고 딱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사실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훅 대통령 말씀을 딱 꺼내실 때 이게 저희가 사실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이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것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다. 지난번에 사실 위원장이 오시자마자 얼마 있다가 저는 사실 그 당시 이제 기사를 잘 안 봐서 이관섭 실장을 사퇴하라고 이관섭 실장이 했습니다를 확 언론에다 얘기를 하시는 때도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분노를 했지만 저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되나?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된 발언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대통령 기소를 할 때 옛날 박근혜 대통령 기소할 때 당무 개입 국정농단 이런 거 했는데 이거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협박성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런 내용을 공개하셨습니까? 그냥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스 노로 할 만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공개하셨습니까? 자, 질문하실 때 토론에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때 제가 답을 말씀드렸다고 저를 비난하시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당무 개입이란 말씀. 당무 개입. 저는 당무 개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관섭 실장 건 같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무 게 개입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가요? 나경원 의원께서는? 네? 적절하시다고 나경원 생각하나요? 의원께서 당무 개입 비슷한 거 당하셨잖아요. 물러나셨지만. 아니 당무 개입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당무 개입에 맞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셨다는 취지로 지금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한 것이 결국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사유였고 대통령께서 지금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온 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다 빌미를 준다. 그래서 저는 매우 실망스럽고 불안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식으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내밀한 이야기를 신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당이 또 큰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윤상현 후보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인 근로자 구분 임금에 관해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 그저께 발표한 걸 보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의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는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내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13.7%가 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주는 것이 맞겠느냐. 오히려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실상 지방의 여러 가지 지방 소멸에도 정주인구가 늘어나니까 도움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만성적인 노동력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 저출산과 관련된 우리에게 필요한 가사보육 도움이라든지 간병인 서비스로 가면 역시 저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이것이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받는다면 저는 그것이 또 더 많은 외국인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기회평등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도 사회적 문제도 해결을 하고 우리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나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지금 시간 너무 길었네요. 하시냐고 시간이 다 지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자의 직권으로 윤상현 후보께 답변할 시간을 제가
20초 정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찬성하시는지 반대. 예,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을 낮춰서 외국인 근로자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됩니다. 물론 지역별 업종별 임금 수준을 낮추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법이 없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가사 도우미 필리핀에서 와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 임금 수준을 낮추려고 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토론 치열하게 진행되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 두 분의 후보가 주도권 토론하셨고요. 이제 두 분의 후보의 순서가 남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꼭 2명 이상의 후보께 질문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문하실 때 시간 안배를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희룡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시간 안배를 위해서 윤상현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경찰에서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 불송치가 됐습니다. 특검해야 됩니까? 지금 특검 필요 없습니다. 사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일단은 무혐의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특검 필요성은 없습니다. 자, 특검이 제3자든 뭐 다른 기관에서 했던 특검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자체가 정치권 내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기본적으로 이 법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을 우리 안으로 던져넣는 것이라는 그런 걱정과 경험들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으신 거죠? 네. 저도 특검을 반대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그때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이나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필요 없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다 들으셨죠? 최상병 특검의 사단장 무혐의가 났는데 특검 주장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경찰에서 수사한 부분은 그 사고 원인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이잖아요. 저는 일단 민주당의 특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상황을 이 상황을 돌파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어떤 입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 주도권입니다. 그 경찰의 그 불송치 이유에 보면 이게 그 수사권이라든가 수사 의무, 거기 의무 자체가 그 사단장의 의무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그 자체가 성립될 그 기반 자체가 없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의 의혹을 근거로 특검을 해야 됩니까? 자,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여쭤보죠. 그럼 어떻게 저 특검 거부권 막을 겁니까? 거부권으로 막을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거부권이라는 것은 거부권에 108석 가지고 과연 계속 막을 수 있습니까? 왜 그걸 못 막습니까? 지금 뭐 8명 이탈시킬 생각이십니까? 또 이거 우리가 단합해서요. 말 이상하게 하시는 거고요. 아니요. 자, 다음 흥분하지 질문하겠습니다. 제 마시고요. 주도권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 당내 지자체장 또는 후보들 많은 분들 또는 심지어는 주요 당직자들까지도 소통을 못했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뭐 특정인의 문자만 이게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을 했다는 분이 뭐 극소수인데요. 근데 우연히 예를 들어서 김경률 라든지 진중권 또 그렇게 같이 왔던 뭐 정의당 참여연대 인사들 이런 부분과는 매우 활발하고요. 자, 우리 매우 활발하다는 말씀 제 근거는 질문이 어디서 아직 안 나온 얘기예요? 끝났습니다. 예, 그 민청학년 주동자셨던 이모부님 계시죠. 그리고 통역당 신영복 거기에 대한 뭐 추모사, 뭐 기념사 이런 거에 가장 앞장섰고 제가요? 좌파 언론의 제가 신영복 본거지 시도- 프레시안의 설립자이면서 그분이 김대중 정부 때 이 여러 가지 이해찬 당시 총리와 함께 실제로 민청학년 세대의 대부 역할을 하는 그분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인 어른께서도 뭐 여러 가지 검찰 경력은 있지만 민주당 분이시죠. 이런 분들과 지금 여러분들 그 뭐
팬덤이라고 보면요. 여기에는 문파, 그러니까 문재인 때 그 문파들, 아이들까지 저랑 소통했던 사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대한연대, 그다음에 이제 운동권에서 전향한 이런 분들이 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자, 우리 한동훈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이런 후보 얘기했네요. 기반을 둔 세력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 보수를 잠식하면서 이 보수의 지형 자체를 재편하기 위한 누군가의 큰 그림 속에서 앞에 아이돌로 내세워진 게 아닌가,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를 해 주십시오.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저 운동권.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뵙지도 못한 이모분 얘기를 했네요. 하지만 이모분, 자, 저는 답변을 기회를 공개적으로 주시죠. 성찰하고 성숙한 운동권입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자, 제 이모부님하고는 저는 20여 년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끌어들이시네요.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좌파 몰이를 하시는데요. 아, 정말 2024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모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20여 년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셨어요? 아니요, 조사를 안 했죠. 어떻게 가족관계 내부를 조사합니까? 제 말씀은 네. 이런 식의 철진한 색깔론을 저한테 다름 아닌 저한테 아니, 들이대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해소할 수 퍼뜨리고 있는 계시잖아요. 기회를 드린 거고요. 자, 이 한동훈 이 후보가 당내와는 소통을 안 하면서 보수와는 소통을 안 하면서 과연 누구랑 소통하고 있는가? 김경률이나 진중권 이런 분들하고 소통 안 하셨어요, 원 후보님? 자, 소통했죠. 소통하잖아요, 본인이. 예. 자, 저보다 두 더 많이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깊이와 이게 다릅니다. 원희룡 후보님, 한동훈 후보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6분 제가 아까 당부 드렸는데 물론 비교적 시간 안배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하고 싶은 말이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아쉽지만 시간이 이미 다 지나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가 남아 있는데요. 한 후보께서는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자, 원희룡 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가는 식으로 문제 제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 게 저는 저를 여기서 당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무감사 이런 운운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를 다 오픈하세요. 제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어떠십니까? 같이 당무감사를 받자고요. 아니 지금 다 얘기를 하라니까요. 아니 왜 객관적인 그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 자료만 깝니까? 아니 본인이 의혹을 제기하시잖아요. 대다수의 그 절차와 과정 관계자들의 진술들이 전부 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의혹 제기를 하셨잖아요. 당에 대한 운영권과 자료 접근권이 없습니다. 그럼 의혹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다 부인할 텐데. 그건 아니죠. 재밌으시네요. 알았습니다. 아니, 수사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근거를 제기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상당한 근거와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그 나머지는 객관적인 조사기관에서 그걸 해주세요. 해야죠. 그걸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함께. 아니 함께가 아니라 그걸 제시해 주셔야죠. 아니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당무감찰 하십시오. 아니 당무감찰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걸 왜 저것만 일방적으로 합니까? 당에 있는 공천 자료와 함께 제시합시다. 정말 많이 급하시군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요? 제가 뭐가 급하고 흥분합니까? 제가 고의로 패배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스 or no. 제가 예스 or no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예스 or no입니다. 유일한 영부인의 사과 기회가 열렸는데 이것을 아무런 시도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뭉갰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의로 패배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저도 괜찮다. 아니면 저도 내 책임이 아니고 대통령 책임으로 미룰 수 있다. 이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그 유일한 한 줄기 빛, 우리의 생존의 유일한 탈출구를 그렇게 뭉갤 수 있습니까? 자, 대답상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됐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대통령과 영부인과 한 후보가 한 자리에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반대하고 영부인은 사과 의사를 이건 좀 표현합니다. 제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도권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제지해 주셔야죠. 시간을 세워야 됩니다. 잠깐만요. 아니
자, 원희룡 후보님, 한동훈 잠깐만요. 제가 개입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는 제가 주도권인데 자, 제가 잘라 지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시간이 가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가만 좀 됩니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두 분 후보께서는요. 질문과 답변할 때 겹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도권이니까 제가 주도할 수 있어야 알겠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원 후보 얘기하는 건 따랐잖아요. 자, 말씀하세요. 너무 하시네요. 한동훈 자, 후보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 문자 그걸 가지고 제가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했다. 그건 당원에 대한 모욕.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답변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아니 그거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왜 안 했습니까? 흥분하지 마시고요. 왜 안 했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왜 또 하나 유일한 여쭤볼게요. 사과의 기회를 왜 안 했습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그리고 저한테 무슨 책임지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제가 책임진다고 얘기했죠. 원 후보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자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저한테 나쁜 얘기들이었는데 그중에 본인이 사실이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한테 사퇴하라고 그랬고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or no.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or no. 저도 같이 예스 or no. 했습니다. 예스 or no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두셔야 될 거예요. 저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자, 지금 제 처에 3대 의혹이 3대 의혹? 그것도 이거 어디서 몇- 만들어 오셨어요? 자, 한 제 의원이 처가 며칠 들어보세요. 못 갑니다. 들어보세요. 며칠 못 가요. 제 처가 공천에 관여했다. 예스 or no. 제가 언제 그렇게 특정을 했습니까? 저와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죠. 당무 감찰이 있으면 그 안에서 제가 정확한 저의 사실관계를 JTBC의 얘기하겠습니다. 인터뷰를 보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공천에 논의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원 후보님 육성 아니었습니까? 육성인데요. 그런데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요? 그럼 누구요? 그럼 누구? 가족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제 그러니까 아들, 딸? 지금 해봐야 전면 부인하고 증거 입 맞출 거 아닙니까? 아유, 정말 이재명처럼 보기 증거 딱합니다. 조작할 겁니까? 보기 딱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객관적인 딱하고요. 당무 감찰을 본인 자체가 하자고요. 의혹 자체의 실체도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는 상황에서 이건 그냥 오물 뿌리고 아니요. 도망가자는 거잖아요. 모든 공천 자료는 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원 후보님이 이러시는 많이 거 있고 많은 당사자들은 국민들께서 주로 다 정말 실망스럽게 한 후보의 볼 것 같아요. 측근이거나 제가 죄송하게 그 생각합니다. 특수 관계자들입니다. 제가 국민들 앞에서 원 후보 그래서 이러는 거 참 아니, 당무 감찰 같이 하자고요. 이거 좀 막아주시면 당무 감찰 좋겠어요. 하자고요. 자, 잠깐만요. 막아주시죠. 제가 당무 이 감찰 주도권 하자고요. 토론, 저 원희룡 후보님 네. 이 주도권 잠깐 멈추겠습니다. 제가 아까 개입하느냐고요. 30초 시간이 주셔야 됩니다. 흘렀어요. 네. 그거 보장해 드릴 거고요. 지금도 제가 개입을 하느냐고 15초 네. 정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0초 가량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께. 지금 이거 내용도 없고 내 본인 내용도 특정 못 하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저를 떨어뜨리는 목적이라면 당무 감사 갈 거 없이 지금 오픈해야죠. 그러면 그 말이 정말로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제가 당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선 안 되는 게 목적인데 그걸 나중에 한다고 그냥 연기 피우고 오물 뿌리고 도망간다? 정말 구태 정치. 아니, 당무 감사 3일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 구태 정치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당무 감사 저는- 3일이면 할 수 저는- 있다고요? 저는 원희룡 후보님께서 이렇게 원희룡 후보님께서 나쁜 평가 받는 거는 본인의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원희룡 후보의 이런 구태 정치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싸잡아 비난받는 것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야, 제가 정치 시작하면서 거짓말과 분열과 국민의힘의 이런 메신저에 정치인으로서 대한 죄송하게 말싸움 생각합니다. 기술로 넘어가려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구태 중의 자, 구태입니다. 한동훈 후보님 다른 후보께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윤상현 후보님께 여쭤봅니다. 예.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기도 못하겠고 이런저런 선거 앞두고 이런 얘기 제기한 다음에 근거 제기 안 하는 의혹 제기 보셨습니까? 네, 하여튼 저는 선배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의혹 제기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전당대회가 좀 더 비전이나 정책 위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한동훈 후보님 지금 한 25초 정도 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전당대회가 미래와 정책을 논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께서는 뭐가 급하셨는지 하루하루 계속 이상한 네거티브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답을 안 하시다가요. 이런 태세 전환 자체가 너무 국민들께 불안정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너무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답변이 아니라 제가 질문 안 했는데 왜 답변을 하죠?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에 대한 공격이었죠. 10초만 주십시오. 지금 10초. 10초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10초만 주십시오. 잠깐만요. 원희룡 후보님 잠깐만요. 예. 지금 10초를 제가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후보들께서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후보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동의하시는 한 분이 나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지금
지금 보셨지만요.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상황이 가고 있어요. 주도권 토론 2번 했는데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뭐 더 치열해졌습니다. 지금요. 제가 지금 여러 차례 개입해서 말리고요. 시간별도 별도로 드리기도 있습니다. 자, MBN이 전해드리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선 토론 정말 뜨거운데요. 이 뜨거운 열기를 바탕으로 국민과 당원께 드리는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0초를 드립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나경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 품고 있는 잠언을 얘기하고 하라 그러던데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원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예, 오늘 토론 보셨을 텐데 걱정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탄핵의 열차가 이미 떠나가고 있는데 모두들 지금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중용입니다. 중용. 나경원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모두를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원희룡 후보입니다. 국민과 당원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25% 지지율일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152석 얻었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든 그 선거 패배의 책임은 대통령 탓이고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라고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닌 바로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무 관련된 공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당대표가 되겠다고요? 그러면 우리 선거 참패의 원인이 묻히고 우리는 영원히 기회를 잃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입니다. 저는 박력 있고 정교한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변화를 해서 상황을 바꿔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변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변화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변화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 차례입니다. 당대표는 당의 자존심입니다. 당대표라면 적어도 민당과 싸워서 이긴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고 당원 여러분들과 같이 울어준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공천 협박 속에서도 민심이 윤심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힌 후보가 누구인지, 그러면은 윤상현으로 모아질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두 번, 세 번 생각해 주십시오. 반드시 당의 변화, 혁신, 보수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분의 후보 모두 마무리 발언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자, 긴 토론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지금 네 분 후보 다 함께 박수 한번 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달 23일에 선출이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19일부터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21일부터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전당대회 전날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토론이 국민과 여당 당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MBN이 전해드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